안녕하세요. 예비 캡스톤 설계 1조 라스트 댄스의 발표를 맡게 된 조원진입니다. 저희 조의 주제는 댄스 커버 랭킹 시스템입니다. 발표 순서는 과제 목표, 기존 서비스와의 차별점, 비즈니스 밸류, 핵심 기술 및 활용 방안, 업무 분장 및 일정 계획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발표에 앞서 설계 주제 변경으로 인해 팀명을 변경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댄스에 대한 열풍이 불고 있고 좋아하는 가수의 춤을 따라 추고 영상을 올리는 일명 커버 댄스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조가 목표하는 과제는 사용자가 춘 커버 댄스 영상을 AI 모델이 전문 댄서의 영상과 비교한 후 유사도를 평가하여 점수를 매기고 이 점수를 통해 사용자 간의 랭킹 시스템을 구축하는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한 기존 서비스의 개선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컨트롤러의 움직임을 통해 사용자의 동작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서 카메라가 없다면 정확한 동작 인식이 어렵습니다. 또 각 플랫폼에서 더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기가 많은 특정 곡들에 대한 지원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곡을 다양하게 골라서 즐길 수 없기 때문에 다소 흥미가 떨어지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팝 아이돌 댄스의 인기 때문에 단체 그룹 댄스가 많은데 단체 동선에 대해 평가를 하고 각각의 동작에 대해 지도를 해주는 서비스는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조는 기존의 서비스가 가지던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저희 프로젝트만의 몇 가지 차별점을 제시합니다. 우선 다른 부수적인 준비물 필요 없이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촬영하여 컨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에는 다양한 곡들에 대한 댄스 영상들이 있는데 해당 영상을 각각의 서비스 이용 가능 객체로 구현한다면 사용자들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폭이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체 곡을 커버하는 경우 인원수에 맞춰서 각각의 파트에 따라 위치와 동선을 분리하여 개인별 평가뿐만 아니라 단체 평가도 가능하게 하여 단체 곡에 대한 컨텐츠도 다룰 수 있습니다. 이어서 프로젝트와 관련된 시장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자료와 같이 K-팝 앨범 판매량은 매년 성장해가는 추세이지만 최근에는 급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앨범 판매량만 2억 달러를 돌파하여 국가에서도 주목하고 핵심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세는 세계 곳곳의 문화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K-팝 댄스 커버 대회가 펼쳐져서 2022년 최근에는 청와대에서 결승전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또 2018년, 19년부터 매년 K-팝 댄스 커버 관련 대회들이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로는 어메이저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즉 간접적으로 아티스트와 팬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자신이 춘 댄스 커버 영상을 올려서 반응을 얻으면 관련 아티스트가 리액션 영상을 올리는 등 팬들과 아티스트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합니다. 해당 어플에 실제로 접속해보면 많은 전 세계의 이용자들이 본인이 춘 댄스 영상을 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런 지표와 소식들이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K-팝 관련 산업이 잠재력이 있다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국내에서도 직접적인 상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국내 주요 1대1 외주 및 프리랜서 서비스 크몬과 숨고인데요. 숨고에서는 현재까지 총 14,000명이 넘는 외주 활동가들이 있으며 이에 대한 소비자의 요청은 총 14만 건이 넘었습니다. 이 지표는 한국 내에서도 소비자들의 댄스에 대한 수요와 활발한 투자를 보여줍니다. 또 댄스 컨텐츠만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 원빌리언은 이미 구독자 수를 2천만 명 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듯 성장해 나가고 있는 K-팝 커버 댄스에 주목하게 되었고 수요자들의 잠재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시장 확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소비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핵심 가치는 국내 혹은 해외에 있는 잠재적인 수요자들이 커버 댄스를 즐기는 데 겪던 진입 장벽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프로젝트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과 그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로는 단체 곡에서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오브젝트 트래킹 기술과 각 개개인의 동작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포즈 에스티메이션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브젝트 트래킹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개념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은 주어진 이미지에서 각 오브젝트의 바운딩 박스를 찾고 각 오브젝트를 미리 정의된 클래스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각 오브젝트에 고유한 아이디를 부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단체 커버 영상에서 사용자 영상 속 인물이 실제 댄서의 영상 속에 어떤 인물과 비교하여야 하는지 정의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따라서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오브젝트 트래킹이라는 방식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오브젝트 트래킹이란 영상 내에서 각 오브젝트의 프레임 와이즈 바운딩 박스를 계산한 후 첫 번째 프레임에서 바운딩 박스 집합이 주어지면 이를 기반으로 다음 프레임에서 아이덴티티를 탐색하는 방식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브젝트 트래킹 방식을 통해 사용자 영상 속 인물과 실제 댄서 영상 속 인물을 매칭하여 비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오브젝트 트래킹을 활용하게 되면 크게 두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우선 영상 속 인물을 트래킹하는 것이므로 실시간 트래킹이 가능하도록 속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또 사용자 영상의 인물과 실제 댄서 영상의 인물을 비교 대상으로 지정할 때 어떠한 피처를 비교해 사용할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오브젝트 트래킹의 핵심 과제입니다. 프로젝트의 두 번째 핵심 기술은 포즈 에스티메이션입니다. 포즈 에스티메이션은 이미지 혹은 영상으로부터 사람의 관절의 위치를 자동으로 추정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여 영상 속 인물의 움직임을 추정할 계획입니다. 포즈 에스티메이션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탑다운 방식의 경우 인물을 디텍션하여 바운딩 박스를 그린 후 바운딩 박스 내부에서 인물의 포즈를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정확도는 높지만 처리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텀업 방식입니다. 바텀업 방식은 먼저 인물의 키포인트를 추정한 후 그 키포인트를 분석하여 포즈를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디텍션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저희 조의 프로젝트에는 처리 속도가 빠른 바텀업 방식을 사용한 모델을 통해 동작을 추정하고 이렇게 추정된 사용자의 동작과 실제 댄서의 동작을 비교 알고리즘을 통해 유사도를 평가할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설명드린 오브젝트 디텍션 기술과 포즈 에스티메이션 기술을 활용하여 개개인의 동작 평가뿐만 아니라 단체 동선에 대한 평가까지 가능하게 할 계획입니다. 업무 분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정 계획표입니다. 이상으로 예비 캡스톤 설계 1조 라스트 댄스의 중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조 BTC조의 발표를 맡은 송승원입니다. 피스파이스 2 브래드보드 서킷 중간보고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과제 목표부터 현재 진행사항, 업무 분장, 일정 및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희의 과제 목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공대생들이 실험이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피스파이스로 만든 회로도를 브래드보드에 옮기는 과정에서 생각처럼 쉽게 원하는 값을 도출하지 못하는 상황을 자주 겪습니다. 저희는 그 점을 불편한 점 Y로 정하였고 피스파이스 회로도를 최적화된 브래드보드 배치도로 변환하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을 과제 목표로 선정하였습니다. 예비 캡스톤에서의 목표는 RLC 회로도를 브래드보드 배치도로 변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차후 본 캡스톤에서 IC칩 등 여러 소자들을 추가해볼 예정입니다. 위 사진은 저희 시스템에 대한 서브 시스템을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희는 각 조원이 아래의 4개 서브 시스템을 하나씩 만든 걸로 하였습니다. 서브 시스템 1은 피스파이스 회로도 파일에 있는 소자 정보와 와이어 위치 정보를 추출하는 시스템입니다. 서브 시스템 2는 추출한 데이터를 받아 이를 그래프 구조로 나타내어 각 소자들의 연결성을 파악하는 시스템입니다. 서브 시스템 3는 브래드보드 배치도로 옮기는 과정에서 최적화 규칙을 적용하여 소자와 와이어의 브래드보드상의 좌표 정보를 출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브 시스템 4는 브래드보드 배치도로 변환하여 최종 결과물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현재까지의 저희의 과제 진행 사항입니다. 저희는 피스파이스 회로도에 대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피스파이스 회로도 파일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회로도 하나를 그리고 저장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파일이 폴더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파일들을 분석했을 땐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DSM 파일을 XML 파일로 변환하는 기능을 찾을 수 있었고 XML 파일을 분석해 본 결과 회로도 내의 소자 정보와 와이어 정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희는 파이썬을 사용하여 파일 데이터들을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만들어 필요한 정보만을 가져올 수 있게 하였습니다. 추출한 정보를 통해 노드의 위치를 알아내고 그 사이에 어떤 소자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서브시스템 1의 최종 목표입니다. 다음 저희의 서브시스템 2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브시스템 2는 위 과정에서 추출한 노드와 소자 정보를 토대로 그래프 구조로 변환하는 시스템입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노드 N1을 브레드보드의 첫 번째 열인 BB1으로 지정하고 소자의 크기를 3으로 가정하면 다음 노드 N2는 4열에 배치됩니다. 그렇게 되면 1열과 4열 사이에는 노드 1과 2 사이에 있는 소자들이 배치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노드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제작하게 되면 모양은 다르지만 같은 토폴로지를 가진 회로도를 하나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좋다고 판단하여 이와 같은 알고리즘으로 시스템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브시스템 4입니다. 서브시스템 3는 최적화 시스템으로 서브시스템 1, 2, 4가 완성된 뒤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브시스템 4는 저희의 최종 아웃풋인 브레드보드 회로도를 출력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사진은 브레드보드 이미지에 좌표를 지정하여 소자와 와이어를 그린 사진과 그 코드들입니다. 이전의 시스템에서 주어진 소자와 와이어의 좌표를 브레드보드 이미지와 매칭시켜 최종 아웃풋을 출력시킬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과제의 진행 사항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업무 분장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조원 한 명당 하나의 서브 시스템을 맡아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정 및 향후 계획입니다. 서브시스템 1은 거의 완성 단계에 있고 2와 4는 진행 중에 있으며 서브시스템 3는 다른 시스템이 완성된 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4개의 시스템을 종합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저희의 피스파이스 서킷 to 브레드보드 서킷 시스템이 완성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조 송승원이었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3조 발표를 맡게 된 유성규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요약 부분입니다. 저희는 몸이 불편한 사용자가 보호자의 부재에 개의치 않고 개인적인 시간의 활용성을 높여 개인 사생활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는 플렉서블 센서 기반 어시스턴스 기어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스펙은 손가락의 구부림 정도를 플렉시블 센서에서 인식한 후 자체 제작 보드를 이용해 값을 받습니다. 이때의 값은 자체 제작 보드 내에 조건을 설정해 두어 손가락이 구부린 정도와 조건을 비교하여 조건과 맞는 값을 출력합니다. 자체 제작 보드에서 나온 출력 값은 블루투스 모듈을 사용하여 IR 송신기가 결합된 아두이노 우노에 전송하여 센서의 값을 기반으로 기존에 설정해 두었던 동작을 작동합니다. 동료 피드백 반영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크기와 무게에 대한 피드백입니다. 아무래도 사용자가 직접 장갑을 착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기나 무게를 고려하여 기존에 있는 보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보드 자체를 저희가 쓰고자 하는 기능에 맞게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소형화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드백은 감전 문제에 대한 피드백입니다. 사용자의 몸에 직접 맞닿아 있는 배터리나 회로가 위치될 부분에 감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지점에 절연층을 넣어 감전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피드백은 배터리 지속시간 문제에 대한 피드백입니다. 제안서 때 발표한 블루투스 모듈이 아닌 저전력 모듈로 바꾸어 사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배터리의 지속시간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피드백은 착용감에 대한 피드백입니다.
사용자에 따라 착용감이 다르다고 인식되기 때문에 착용감을 고려하여 여러 형태의 장갑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캡스톤 설계에서 실용성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피드백은 세기 조절 버튼에 대한 피드백입니다. 사용자에 따라 피부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플을 이용해 민감도를 설정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앞장과 같이 캡스톤 설계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사항 부분입니다. 저희는 MCU 즉 STM32F103 CBT6을 기반으로 하는 개발 보드를 직접 설계하였습니다. 보시는 회로는 전체 회로입니다. 각 시스템마다 핀에 맞게 메인보드에 디자인한 것입니다. 앞서 보신 전체 회로에서 세부적인 부분을 보겠습니다. 파워 서플라이는 볼티지 레귤레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볼티지 레귤레이터는 전압을 넣으면 안정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전압인 3.3V로 계속해서 전원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마이크로 USB 서킷 부분은 USB 포트를 통해 컴퓨터로 전원을 인가하는 회로입니다. 디커플링 회로는 순간적인 전류가 크게 흐를 수 있는데 이를 막아주어 전원을 안정화하는 회로입니다. ST-링크는 MCU의 펌웨어를 위해 필요한 장치이며 공간의 최소화를 위해 4핀으로 줄였습니다. 부트 모드 셀렉션은 전원을 켜기 전 모드 선택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스위칭 회로이며 LED 회로는 시스템의 동작 파악을 위한 회로입니다. 바이브레이터 회로는 시스템이 작동할 때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진동 모터 회로이며 리셋 회로는 초기화할 수 있는 회로입니다. 핀 값을 넣을 수 있는 핀 헤더 파트를 추가했으며 사용하지 않는 핀들은 모두 닫아 공간 활용을 최대화하였습니다. 이 전체 회로를 PCB 라우팅 과정을 진행하였으며 시뮬레이션 결과 100%로 오류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PCB 라우팅 과정을 진행한 기판을 3D로 확인한 사진입니다. 현재는 주문 전 오류 점검을 위한 메인보드 구매 후 영역별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HW 디자인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관계로 중간 발표 이후에는 SW 알고리즘 부분에 치중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STM32 큐브 ID라는 ST사에서 제공하는 개발 환경 툴을 공부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펌웨어 개발과 제작해둔 개발 보드를 이용해 테스트 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디바이스 컨트롤 부분은 개발한 펌웨어 부분의 정밀도 향상과 앱 개발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전체 최종 수정을 거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중간 발표를 맡은 사조 윤성준이라고 합니다. 매트랩을 이용한 반도체 소자 분석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제안서 발표 때 저희의 주제를 매트랩을 이용한 티켓 툴 구현이라고 했었는데 주제가 너무 포괄적이고 저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고 반도체 소자에 관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새롭게 정한 주제는 매트랩을 이용하여 반도체 소자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관한 해결 방법에 관하여 분석해보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일 화두가 되는 문제점은 소자의 스케일링 다운으로 인한 숏 채널 이펙트입니다. 숏 채널 이펙트란 모스펫의 채널 길이가 짧아짐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Drain Induced Barrier Low에 대한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편하게 디브리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매트랩을 사용한 이유에 대한 의문이 많아서 답변을 하자면 당연히 현재 시중에 좋은 티켓 툴이 많이 있어 이를 이용하면 반도체 소자를 분석하는 것도 당연히 좋은 주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티켓 툴을 사용하면 단순히 변수값만 변경해주면 결과값이 나오지만 매트랩을 통하여 분석을 하면 푸아송 방정식, 전자전공 연속 방정식 등 소자와 관련된 방정식을 저희가 직접 작성하며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자 동작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고 이에 관하여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주어진 티켓 툴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능력이지만 매트랩을 통해서 분석하는 것은 난이도 측면에서 확실한 차이가 있고 엔지니어로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교수님의 피드백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프로젝트 내용인 디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블에 대해 쉽게 말하자면 드레인에 전압을 가하게 되면 드레인 전압에 의해 공핍 영역이 생기게 되고 전류가 흐르는 길인 채널 사이에 캐리어가 넘어갈 수 있는 배리어가 낮아져서 동작 전압이 낮아져 누설 전류가 발생하는 현상을 Drain Induced Barrier Lower, 즉 디블이라고 합니다. 디블 현상을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소스 쪽에 있는 전자가 드레인에 건너갈 때까지 느끼는 에너지 장벽의 모습을 모델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은 즉 인터페이스 근처에서의 서페이스 포텐셜 위치에 대해서 모델링해야 합니다. 모스펫은 게이트 전압과 드레인 전압이 동시에 인가되기 때문에 수직한 방향의 이 필드와 수평 방향의 이 필드가 동시에 채널 쪽에 작용을 해서 두 방향 모두 고려를 하여 모델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2D 모델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X축과 Y축 위치 변수가 두 개가 생기기 때문에 계산이 너무 복잡해지는 관계로 1차원 X축 방향으로만 해석을 할 수 있도록 가정을 해 조금 더 단순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이트 랭스를 L로 표현했고 가로 방향을 X축이라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계 조건은 그림과 같이 서페이스 포텐셜이 있는데 X가 0인 지점은 원래 가지고 있던 빌트인 포텐셜을 나타내고 L인 지점에서의 포텐셜은 드레인 전압 때문에 원래 소스보다는 드레인 전압만큼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가우스면을 설정을 하고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여 폐공간에 대해 적분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이산하여 매트랩에서 플롯을 분석하고 최종적으로는 해결책을 분석하는 것이 저희의 프로젝트 내용입니다. 저희의 현재 진행 상황으로는 현재 모스펫의 소자 동작 원리 및 디블 현상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공부했고 동작 원리 및 현상에 관한 논문을 찾아 학습을 추가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또한 저희의 최종 목표는 디블 현상에 대해 매트랩을 통하여 분석하고 아래의 세 가지 요소, 드레인 전압, 산화막 두께, 도핑 농도를 조절해가며 이 현상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추진 일정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심프조의 중간 발표를 맡은 조민우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 개요, 진행 상황, 퓨전 러닝, 샵 네트워크, 제안서 질의 답변, 추후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심프조의 설계 프로젝트 개요는 얼굴 인식 기술을 바탕으로 퓨전 러닝, 라이브니스 디텍션과 같은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빠르고 보안성이 높은 엔트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주차까지의 진행 상황으로 설계 프로젝트와 관련된 논문 조사 및 딥앤 머신러닝 강의로 기초이론 정리와 제안서 질의 관련 설명을 보완하였습니다. 먼저 퓨전 러닝의 등장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학습 데이터가 적은 상황에서 딥러닝 모델 구축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퓨전 러닝은 인간처럼 몇 장의 사진만을 보고도 직관적으로 분류하는 모델입니다. 퓨전 러닝이란 말 그대로 few, 적은 수의 데이터도 잘 분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퓨전 러닝의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기존의 딥러닝이 사람의 인지 과정과 얼마나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에게 왼쪽과 같은 이미지 판별에 쓰이는 아르마딜로 사진 2장, 천상갑 사진 2장을 주고 오른쪽 이미지가 아르마딜로인지 천상갑인지 맞춰보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천상갑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딥러닝 모델은 이와 같이 각 클래스별 사진 단 2장을 가지고 이미지를 맞출 수 없습니다. 해당 모델은 쿼리 이미지를 분류하기에 데이터의 수가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딥러닝 모델의 슈퍼바이스드 러닝, 지도학습과 다른 인간처럼 구분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퓨전 러닝 기술을 고안하였습니다.
이러한 학습 시도를 메타러닝이라고 하며 run to run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분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수많은 학습이 있었습니다. 마치 사자와 호랑이가 다른 것을 배우고 토끼와 고양이가 다른 것을 배우는 것과 같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학습이 바로 지금의 여러분들이 천상갑과 아르마딜로가 다르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는 법을 학습하려면 어찌되었든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와 같은 트레이닝 셋 데이터를 통해 구분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됩니다. 다만 지도학습 방법과 다른 점은 구분하려는 문제의 데이터, 아르마딜로냐, 천상갑이냐는 트레이닝 셋에 없어도 됩니다. 이러한 퓨전 러닝 문제에서는 데이터 셋을 훈련에 사용하는 서포트 셋과 테스트에 사용하는 쿼리 셋으로 구성합니다. 이런 퓨전 러닝 태스크를 N-way K-shot 프로블럼이라고 합니다. N은 범주의 수, K는 범주별 서포트 데이터의 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위의 그림처럼 두 개의 범주당 5장의 이미지가 주어진 문제를 Two-way Five-shot 프로블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백만 장의 고양이 사진을 학습한 딥러닝 모델이 고양이를 명확하게 구분한 예에서 보듯이 K가 많을수록 이 범주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예측하는 모델의 정확도는 높아집니다. 반면 n의 값이 커질수록 모델 성능은 낮아집니다. 퓨전 러닝은 이 K가 매우 작은 상황에서의 모델 학습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퓨전 러닝을 위해 트레이닝 셋, 서포트 셋, 쿼리 이미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트레이닝 셋을 통해 구분하는 법을 배우고 쿼리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 이미지가 서포트 셋 중 어떤 것과 같은 종류인지를 맞추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즉, 쿼리 이미지가 어떤 클래스에 속하느냐의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어떤 클래스와 같은 클래스냐의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퓨전 러닝이 다른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나 무엇이 다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먼저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그림처럼 테스트 샘플의 클래스가 트레이닝 셋에 있습니다. 즉, 학습에 강아지 사진을 주고 강아지를 잘 학습했는지 묻는 것입니다. 하지만 퓨전 러닝은 트레이닝 셋에 없는 클래스를 맞추는 문제입니다. 다시 퓨전 러닝에 대해 정리하자면 트레이닝 셋을 통해 구분하는 법을 학습하고 서포트 셋과 쿼리 샘플이 주어졌을 때 쿼리 샘플이 서포트 셋의 어떤 클래스와 같은지를 찾는 것이고 이 쿼리 샘플의 클래스는 학습에 사용되는 트레이닝 셋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토끼 이미지를 따로 학습하지 않아도 서포트 셋에 있는 적은 수의 토끼 이미지만을 가지고서 판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퓨전 러닝 문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법으로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살펴볼 방법은 메트릭 베이스드 어프로치입니다. 범주별 훈련 데이터의 수가 적은 퓨전 태스크에서는 딥러닝처럼 분류기의 가중치를 훈련하는 방식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림 1에서 보듯이 한 태스크를 구성하는 몇 개의 훈련 데이터에만 지나치게 적응하는 과적합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그림 2처럼 서포트 데이터와 쿼리 데이터 간의 거리,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식을 활용합니다. 모델은 주어진 서포트 데이터를 특정 공간에 나타냅니다. 이 공간상에서 쿼리 데이터의 범주는 유클리디안 거리가 가장 가까운 서포트 데이터의 것으로 예측됩니다. 모델은 그림 3처럼 두 데이터의 범주가 같으면 거리를 더 가깝게 두고 다를 때는 거리가 더 멀게 만드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이를 두고 거리 기반 학습이라고 합니다. 즉, 거리 기반 학습은 두 이미지의 특징을 한 공간에 나타내고 그 거리를 통해서 유사도를 계산하는 방식이고 같은 이미지면 거리가 가깝게, 다른 이미지면 거리가 멀게 하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분류합니다. 그림 3처럼 학습이 끝나면
비슷한 사진끼리 가깝게 모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리 기반의 학습을 하는 알고리즘은 대표적으로 샴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에 대해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샴 네트워크는 기존의 분류 네트워크들과는 다른 구조를 사용합니다. 먼저 입력값을 받는 레이어가 두 개로 두 레이어는 각각 다른 이미지를 받게 됩니다. 이 레이어를 컨볼루셔널 레이어들로 학습시켜 이미지 속성을 나타내는 벡터로 변환하고 두 레이어에서 나온 벡터들의 절대 거리 차로 두 입력값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 거리값을 가지고 일반적인 이진 분류 모델에서 하듯 0과 1로 분류를 하게 되며 이때 1은 입력된 두 이미지가 같은 클래스에 들어가 있음을 0은 다른 클래스에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두 사진이 같을 경우 유사도를 1로 주고 두 사진이 다를 경우 유사도를 0으로 주어서 모델을 학습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습된 컨볼루션 레이어들, 즉 피처 익스트랙션 모델들은 클래스에 대한 특징을 배우는 것보단 두 이미지가 얼마나 다른지, 즉 이미지를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 셋들과 얼마나 다른지를 비교하여 가장 비슷한 이미지와 같은 클래스로 배분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델을 설계하므로 보다 적은 데이터로도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딥러닝 모델에 두 개의 이미지를 주면 내부적으로 알아서 각 이미지에 대한 벡터를 계산해주고 이 두 벡터의 거리값이 작게 되면 비슷한 이미지로 분류하는 것이고 거리값이 크게 된다면 다른 이미지로 분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샴 네트워크의 트레이닝 과정을 요약해보자면 두 개의 입력 이미지를 준비하고 각 입력의 이미지에 대한 임베딩 값 벡터를 얻습니다. 그런 다음 두 임베딩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고 두 입력이 같은 클래스에 속한다면 거리를 가깝게, 다른 클래스에 속한다면 거리를 멀게 샴 네트워크를 학습시킵니다. 그 결과 오른쪽 사진을 보면 같은 클래스끼리 이미지가 모여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지도학습 방법으로 얼굴 인식을 하려면 인식하고자 하는 대상의 많은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시켜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을 인식 등록하고자 할 때 딥러닝 모델의 구조를 바꾸고 추가 학습시켜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샴 네트워크 구조와 같은 모델을 사용하면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학습 없이 새로운 데이터, 즉 새로 등록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좋은 성능을 낼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심프조가 설계하고자 하는 출입 인증 시스템에서 해당 기술들을 사용하게 되면 새롭게 등록하는 학습하지 않은 이미지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만 해둔다면 인식이 가능해집니다. 다음은 제안서 발표 코멘트 피드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스크 착용에 따른 얼굴 인식의 정확도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얼굴 인식 기술에 의한 보안 문제에 대한 해결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앞에서 설명드린 퓨전 러닝과 라이브니스 디텍션 기술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마스크 착용에 따른 얼굴 인식의 정확도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앞서 말한 샴 네트워크와 같은 구조를 사용하면 입력되는 얼굴을 간단한 이미지 처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입력되는 얼굴의 코를 지나는 수평선 하단부를 필터를 통해 흰색으로 바꾸어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고 하단부에서는 동일한 특성을 추출하고 상단부만 다른 특성을 추출하여 상단부 위주의 거리를 측정함으로써 높은 정확도로 판별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얼굴 인식 기술에 의한 보안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입니다. 현재 얼굴 인식 기술은 사용자의 얼굴 사진, 얼굴 비디오, 3D 얼굴 마스크의 세 가지 사기 방법의 직면에 있습니다. 해당 사기 방법은 라이브니스 디텍션을 사용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라이브니스 디텍션에는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블링크 디텍션입니다. 이는 눈의 특징점을 찾아 애스펙트 레티오를 계산하여 눈 깜빡임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방법은 사용자의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파너백 알고리즘입니다. 이는 밀집 방식으로 광학 흐름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여기서 밀집 방식이란 영상 전체의 픽셀을 활용한다는 말입니다. 이 방법 또한 더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고 특정 요구사항에 대한 기기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멀티스펙트럴 디텍션입니다. 이는 실리콘 마스크, 사진, PVC와 같은 일반적인 얼굴 위조 재료와 인간 피부 사이의 반사율 차이를 통해 판별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기기의 요구사항이 매우 중요하며 환경은 더 까다롭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보안성의 요구 정도에 따라 서비스를 분리할 계획입니다. 우선 높은 보안성을 요구하는 곳에서는 별도의 하드웨어 기기 지원을 통해 파너백 알고리즘이나 멀티스펙트럴 디텍션 방법을 사용하여 보안성을 높일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보안성을 요구하는 곳에서는 사용자의 협조를 얻어 특정 제스처나 행동을 통해 보안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별도의 협조를 구하지 않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측면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를 한 대 더 사용하여 얼굴 사진, 얼굴 비디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3D 얼굴 마스크의 경우에는 별도 하드웨어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매우 정밀한 3D 마스크의 경우에는 육안으로도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하드웨어 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추후 계획으로는 관련 논문들에 대해 학습을 더 진행하고 얼굴인식 소타 모델들을 이용해서 수집한 데이터에 대해 학습을 진행시키고 해당 모델들의 성능 비교를 해볼 예정입니다. 혹시 해당 발표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PPT 하단에 있는 메일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포조획 중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B캡스톤 2.4GHz 저잡음 증폭기 설계 발표를 맡은 우상무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습니다. 높은 성능, 소형화 및 고주파 동작이 요구되는 환경에서 무선 시스템이 핵심인 안테나 연결 부품, 즉 무선 통신 기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선 통신을 이용한 기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RF 수신단은 낮은 전력 레벨을 가지는 신호를 수신하므로 반드시 증폭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신된 신호는 많은 잡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잡음을 최소화하면서 증폭을 시켜주는 기능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번 예비 캡스톤을 통하여 잡음을 최소화하면서 신호를 증폭시키는 2.4GHz 대역에서 동작하는 LNA를 설계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수신 부위 전반적인 구조입니다. 안테나를 통하여 신호를 받게 되면 그 신호를 LNA가 잡음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증폭시킨 후 로우 패스 필터와 ADC 컨버터를 통하여 신호를 복구하는 구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LNA 설계를 위한 기법들 중 임피던스 매칭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회로의 출력단과 입력단을 연결할 때 두 임피던스 값을 같도록 설계하는 것이 임피던스 매칭입니다. 보통은 50옴에 맞춰서 설계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회로에서 표준으로 50옴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임피던스를 일치시키게 되면 임피던스 차에 의한 반사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저희가 조사한 LNA 입력단 구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Vin과 RS 값은 LNA 앞단위 회로들을 태분한 등가 회로로 나타낸 값이고 RS는 50옴으로 고정이 됩니다. 첫 번째 구조의 경우 R1 저항을 50옴으로 한 후 임피던스 매칭을 수행합니다. 이 구조는 단순하지만 노이즈를 많이 발생시키므로 적합한 구조가 아닙니다. 두 번째 구조의 경우 입력 임피던스인 GM분의 1을 50옴으로 맞춰주게 됩니다. GM은 기본적으로 넓은 주파수 대역에서 상수이기 때문에 광대역 입력 매칭 설계에는 적합하지만 입력 트랜지스터의 트랜스컨덕턴스를 임의로 높일 수 없기 때문에 잡음 지수에 하한이 부과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구조의 경우 다음 입력 임피던스 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전압 이득값과 RFB의 저항에 민감한 특성을 가지게 되어 설계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조는 전력 소모가 많고 불안정한 회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구조의 경우 가장 널리 쓰이는 구조로서 소스단에 인덕터를 달아 입력 임피던스의 실수텀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때 발생한 실수텀은 인덕턴스 값에 정비례하고 순수한 리액턴스는 노이즈가 없기 때문에 이 텀의 어떤 값이 와도 서멀 노이즈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구조는 증폭기의 노이즈 성능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특정한 입력 임피던스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구조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증폭기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커먼 소스 증폭기의 경우 출력 저항이 적어 게인이 작고 리버스 아이솔레이션이 좋지 않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를 캐스코드 스테이지를 도입함으로써 해결해 주었는데 그림과 같이 트랜지스터를 추가하여 출력 임피던스를 늘려주고 리버스 아이솔레이션을 개선하기 위하여 캐스코드 스테이지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구조를 이용하여 설계한 초안 회로입니다. 입력단입니다. V인과 RS는 LNA 앞단위 회로의 태분한 등가 회로이고 M1 트랜지스터에서는 LG, LS와 생략된 CGS를 설계하여 입력 임피던스 매칭과 노이즈 매칭을 동시에 수행하게 됩니다. 입력 임피던스는 실수텀과 허수텀으로 나뉘게 되는데 주어진 회로 변수를 조절하여 실수텀을 55으로 오메가 제로에서 허수텀을 0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단 주어진 트랜지스터의 L, W, COX 값을 통해 CGS 값을 설정하고 미식에서처럼 허수텀이 0이 되도록 하는 LG 플러스 LS 값을 구해줍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적절한 값을 찾게 되는데 이 과정은 시뮬레이션 파트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입력 부분의 DC 신호를 차단시키기 위하여 캐패시터를 달아주었고 트랜지스터를 동작시키기 위한 바이어스용으로 직류 전원을 인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DC 전원선으로 RF 교류 신호가 유입되면 에너지 손실 및 저주파 발진이 발생하게 되어 이를 막기 위해 RF 초크 역할을 수행하는 인덕터를 적당히 높은 값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발표자는 배주윤입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구조의 출력단입니다. 출력단은 LC탱크 회로와 캐패시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시뮬레이션하는 회로의 출력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력단은 LC탱크 회로와 DC 블락킹 캐패시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LC탱크 서킷은 앰플리파이어에서 프리퀀시 셀렉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LC탱크 회로의 임피던스는 2파이 루트 LC분의 1이라는 공진 주파수에서 무한대 값을 가지게 되고 이는 로드단과 병렬로 연결된 구조에서는 이 주파수에 대하여 대역통과 필터로 동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만족하는 LC 값을 계산하여 LC 회로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캐패시터입니다. 캐패시터는 DC 신호를 블락하는 역할 외에도 캐스코드 증폭기에서 소스단에 달린 인덕터로 인해 발생하는 출력 임피던스에 허수보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출력 임피던스를 계산한 후 적절한 값을 선정해 줍니다. 설계 규격입니다. 먼저 LG값 9.1나노헬리와 LS값 1나노헬리를 사용해 회로를 구성하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S22과 S12 모두 2.4GHz에서 매칭이 되었지만 개인 S21의 경우 마이너스 3dB 정도로 설계 규격인 10dB 이상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S11, S22 모두 2.4GHz에서 근접하게 매칭이 되었지만 S11과 S22 설계 규격인 마이너스 10dB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노이즈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초록색 그래프가 인풋 노이즈로 노이즈의 경우 2.4GHz에서 거의 최소값을 가진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LG값 9.6나노헬리와 LS값 0.5나노헬리를 사용해 회로를 구성하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S21, S12 모두 2.4GHz 부분에서 매칭이 되었지만 개인 S21의 경우 1dB 정도로 설계 규격인 10dB 이상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S11, S22 모두 2.4GHz에서 매칭이 잘 되지 않았고 S11과 S22의 설계 규격인 마이너스 10dB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노이즈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노이즈의 경우 2.4GHz에서 거의 최소값을 가진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LG값 10나노헬리와 LS값 0.1나노헬리를 사용해 회로를 구성하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S21과 S12 모두 2.4GHz 부분에서 매칭이 되었고 개인 S21의 경우 8dB 정도로 설계 규격인 10dB 이상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가장 근접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S11, S22 모두 2.4GHz에서 매칭이 잘 되지 않았지만 S2의 경우 위 두 회로와 비교하면 가장 낮은 값을 가졌습니다. 노이즈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노이즈의 경우 2.4GHz에서 거의 최소값을 가진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어서 발표를 맡게 된 전주석입니다. 저는 차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설계한 회로에서 게이트 쪽 인덕터인 LG의 값을 10나노 헬리로 선택하였는데 이는 나중에 칩을 설계할 시 사실 엄청나게 큰 값을 가지게 됩니다. 10나노 헬리의 인덕터의 경우 매우 큰 직경이 필요하므로 이는 다른 소자 간의 거리가 줄어들게 되고 커플링 이펙트나 다른 이펙트로 인해 인덕터나 다른 소자 간의 성능까지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LG 인덕터는 이 기생정 성분이 생기게 되는데 이는 열 노이즈를 유발하기 때문에 품질 계속 Q가 높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본 결과 10나노 헬리의 인덕터의 경우 기생장 성분이 약 22옴으로 측정되고 이 특성 임피던스 55옴 비교와 건조해 봤을 때 매우 큰 값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큰 노이즈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인덕터의 값을 줄이는 방법을 목표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LG를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저희가 앞서 구했던 입력 임피던스의 식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CGS를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CGS를 증가한다는 말은 이제 트랜지스터의 위스를 증가시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위스 증가는 드레인 전류 증가를 이야기하게 되고 따라서 바이어스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을 생각해 보면은 CGS 쪽에 커패시터를 추가로 달아서 CGS와 병렬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다음 식과 같이 품질계에서 Q를 저하시키게 되고 따라서 회로 자체의 성능 저하를 이루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방법으로 직렬 인덕터 대신에 LC 병렬 회로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LC 병렬 회로를 구성하게 되면 임피던스의 식이 다음과 같이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C 병렬 회로이므로 이제 공진 주파수가 생기기 때문에 이 공진 주파수를 피하여 저희가 원하는 2.4GHz 영역 밖에서 이 L과 C의 값을 조절하여 공진 주파수를 잡아줘야 할 것으로 잘 예상이 됩니다. 의식을 보면 이제 LC 병렬 구조가 직렬 인덕터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이제 직렬 구조에서 LG의 인덕터의 큰 값을 사용했던 반면 이 LC 병렬 구조를 사용하면 작은 인덕터의 값으로 저 L1의 값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트랜지스터의 소스에 달린 LS를 제거하는 방법도 고려 중입니다. 이 LS의 원래 목적은 인풋 매칭과 노이즈 매칭을 맞춰주는 것인데 이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LS의 인덕터가 당연히 열 노이즈를 생성하게 되고 또한 게인이나 노이즈 매칭 조건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칩의 면적도 차지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를 제거하는 방법을 더 고려해 볼 예정입니다. 따라서 최종 때 설계할 회로의 인풋 구조는 대략 다음과 같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를 기존 구조와 비교해서 노이즈나 게인, 다른 파라미터들을 시뮬레이션해서 비교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이제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 구조를 LNA에 도입해 보는 것입니다. 이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를 도입하게 되면 장점으로는 이제 기생 성분의 개입을 게이트 단으로만 한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지스터의 소스에 생기는 기생 성분이 차단된다는 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업무 분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비 캡스톤 중간 발표 7조 LKPA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자 박재현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및 목표입니다. 제안서에서 말씀드렸었지만 잊으신 분들이 많으실 테니 간략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데이터 양이 증가함에 따라 이런 증가한 데이터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중 하나의 문제는 신호가 채널을 통과하면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은 주파수별 신호가 채널을 통과했을 때의 결과이며 주파수가 커질수록, 즉 전송 속도가 증가할수록 손실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손실을 보상해주기 위한 회로가 Continuous Time Linear Equalizer이며 이러한 CTLE 회로를 설계하는 것이 저희 주제이며 이때 목표로 설정한 입력 프리퀀시는 9GHz입니다.
다음 사진은 설계에 참고한 컨벤셔널한 CTLE 구조입니다. 사진 속 회로의 트랜스퍼 펑션은 다음과 같고 분모를 0으로 만드는 포르 값과 분자를 0으로 만드는 제로 값에 대한 보데플랫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특성과 관계를 통해 소작값, 구조 등을 고려하여 설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보이는 보데플랫 모습을 잘 기억해 주시면 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A0, 즉 이 부분이 게인을 의미하며 이 부분은 제로 프리퀀시, 이 부분은 폴 프리퀀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폴 프리퀀시입니다. 설계를 시작할 때 먼저 GM 값을 조절하기 위해 모스펫의 면적을 조절해 줄 수 있는 핀수에 따른 특성을 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사진은 CTLE의 보데플랫 그림입니다. 핀수를 1과 10으로 했을 때는 모스펫의 동작 영역은 세츄레이션 영역이었지만 면적이 아주 낮아 아주 작은 GM 값을 보였고 그에 따라 아이디어 값이 기존에 설정한 아이디얼 커런트 소스 값인 4mA가 아닌 훨씬 작은 값이 나왔고 DC 게인 또한 저항 값을 조절하여도 0dB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핀의 개수를 100으로 했을 때는 ID는 설정한 4mA가 흐르고 DC 게인을 0으로 근사화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제로 프리퀀시에 영향을 주는 저항의 값, RS 값이 너무 작아져서 제로 프리퀀시가 커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보데플랫의 폭이 넓어짐으로써 타겟 프리퀀시 외의 다른 주파수 신호도 증폭시키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핀의 개수를 1000개로 증가시켜 저항값이 아닌 GM 값으로 DC 게인을 조절하고자 하였고 핀의 개수를 1000개로 하였을 때 제로 프리퀀시를 너무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DC 게인을 0dB로 만드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각 소자들에 대한 입출력 변화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설계를 진행할 때 모스펫의 핀수는 1000개로 지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앞서 제시한 논문 분석을 토대로 회로를 구현하였고 핀수는 1000으로 하여 다른 소작값들을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출력단의 커패시터 범위는 10에서 15 femtofarad 정하였는데 이때 커패시턴스 크기가 커지면 두 번째 폴이 작아지게 되며 그로 인해 게인 값이 감소합니다. 하지만 다른 주파수 영역의 증폭은 최소화하고 설계 목표인 9GHz 대역만 증폭시키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가장 큰 15 femtofarad을 사용하였습니다. 위 그래프는 RC를 파라미터 수입한 결과이고 다른 주파수 영역이 증폭되지 않도록 DC 게인을 0dB로 맞춰주기 위해 해당하는 RC 값인 85ohm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래프에서 빨간색 그래프로 표시된 부분이 DC 게인을 0dB로 맞춘 부분입니다. 위 그래프는 커패시터를 파라미터 수입한 결과이고 타겟 프리퀀시인 9GHz를 맞춰주기 위해 해당하는 커패시터 값인 4피코페럿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앞에서 설정한 값들을 토대로 한 CTLE 결과입니다. 보이시는 바와 같이 타겟 프리퀀시인 9GHz에 도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채널에 대한 진행사항입니다. 손실된 신호가 부상되는 모습을 보기 위해 신호를 채널에 입력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항과 캡을 이용하여 간단한 RC 로우 패스 필터를 폴 프리퀀시가 3GHz이고 9GHz에서 약 -9.5dB를 갖는 채널을 설계하였습니다. 채널을 통과한 신호가 CTLE를 통과하는 모습을 심볼 형태로 나타낸 모습입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채널을 의미하며 이 부분이 CTLE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채널을 통과한 신호가 CTLE를 통과한 결과가 지금 보이시는 그래프와 같습니다. 먼저 채널을 통과한 신호가 손실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신호가 다시 CTLE를 통과하여 손실이 보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I 다이아그램에서 확인해보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최초 원 신호에서 손실된 신호 I 다이아그램의 I의 크기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으며
CTLE를 통과한 신호는 손실의 보상을 통해 I 다이아그램의 I 크기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이디얼한 경우에서 설계한 CTLE가 NRG 신호의 손실을 잘 보상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추후 진행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조는 컨벤셔널한 구조를 통해 CTLE를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핀 수를 1000개로 이상적인 값을 구하기 위해서 설정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이상적인 값을 위해 1000개로 하였기 때문에 추후 설계에서는 핀 수를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래쪽 회로를 보시면 아이디얼한 커런트 소스를 사용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테일 커런트 소스라고 불리는 이 부분은 VCM 값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류가 테일 커런트 소스로 제한이 걸리게 되기 때문에 사용하였지만 추후 설계에서는 커런트 미러를 활용하여 전류를 제어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펜포 관련 추후 진행 사항입니다. 설계한 CTLE에 H-스파이스를 통해 멀티 레벨 시그널링 적용 및 분석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스파이스로 펜포 방식을 추후 구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8조 집가팀 발표를 맡은 유지형입니다. 중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주제는 범용성이 좋고 서버와 통신할 수 있는 IoT를 만드는 것인데 이번 예비 캡스톤 기간에 서버를 구축하고 영상 및 음성 인식과 센서를 통해 서버와 통신하는 웹페이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다음 학기인 캡스톤 기간 때에는 이번에 만든 것을 토대로 문제점을 보완하고 어플을 만들어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확장성이 큰 주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기능을 추가해 볼 예정입니다. 저희의 설계 다이어그램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아두이노와 카메라 마이크를 통해 데이터를 입력하고 이를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웹페이지를 구현할 예정입니다. 이후 웹페이지와 어플에서 서버와 통신하여 다시 센서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의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를 4개 파트로 나누어 진행률이 얼마나 되었는지 수치화했습니다. 센서 및 제어부와 통신 부분은 구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영상 인식은 이후에 보여드릴 부분인데 진행률이 50% 정도가 되며 서버는 구현 중에 있습니다. 영상 인식 부분에서 두 가지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첫째로 사람의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파이썬의 DLIB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Face Recognize라는 패키지를 이용하였습니다. DLIB 라이브러리에서는 HOG 특성을 이용하거나 학습이 되어 있는 CNN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미리 사용자의 사진과 레이블 값을 넣어두면 영상에서 얼굴을 인식하여 입력해둔 사람인지 판별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구현 기능은 차량 번호판 인식 기능입니다. 차량 번호판 인식은 이미지에서 번호판이 있는 구역을 추려내어서 숫자를 정면으로 볼 수 있도록 변환하여 테서렉트라는 소프트웨어로 인식하도록 했습니다. 테서렉트는 광학 문자 인식 엔진으로서 주된 사용은 이미지에서 글자를 추출하는 것에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원본 사진으로 두 번째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테서렉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필요한 부분만 추출하고 변환하는 등 전처리 과정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습니다. 이후 마지막 사진처럼 54063이라는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마지막 글자는 인식하지 못하였지만 이는 차후에 더 보완할 예정입니다. 차량 번호판은 이미지상에서 번호를 인식하는 것 위주로 진행했습니다. 차후에 영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다음은 통신 부분입니다. 저희의 IoT 구현 통신 기술은 MQTT 통신 프로토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MQTT는 퍼블리셔와 서브스크라이버를 브로커가 중개해주는 방식으로 통신하는 프로토콜 기술입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모스키토라는 오픈소스 메시지 브로커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밑에 사진은 라즈베리파이에서 아두이노와 통신하는 예제입니다. 1번 터미널 창에서 모스키토를 실행시키고 2번 터미널 창에서 아두이노의 MQTT 메시지를 퍼블리시하는 파이썬 코드를 실행시킵니다.
3번 코드에서는 발행되는 토픽을 구독하는 파이썬 코드를 실행시켜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왼쪽 상단 사진은 아두이노에서 MQTT 메시지를 받는 예제 사진입니다. 화형 감지 센서는 라이터를 이용하여 데이터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LED는 라즈베리 파이에서 값을 할당받아 아두이노에 메시지를 보내고 켜고 끄는 것을 테스트했습니다. 미세먼지 센서는 작동 테스트를 위하여 전자담배 연기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임계값을 넘어가면 라즈베리 파이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테스트했습니다. 제안서 발표에서 학우분들이 평가해주신 피드백 중에서 우수한 코멘트들을 선정해봤습니다. 선정한 이유는 저희 팀에서 고민하고 있던 부분 또는 놓치고 있던 부분에 대해 코멘트를 잘 작성해주셔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선정한 피드백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피드백에 대한 답변 또는 방향사항에 대해 작성해봤습니다. 저희 팀의 향후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영상 처리 정확도 향상을 위해 얼굴 인식과 차량 번호판 인식에 대한 성능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서버 구축입니다. 아두이노와 라즈베리 파이와 통신하고 웹페이지를 구현할 수 있는 서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웹페이지 개발입니다. 사용자가 센서 및 데이터를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웹페이지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프로토타입 제작입니다. 최종 발표에 시연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업무 세부 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팀은 파트를 나누어 팀원들과 균등하게 배분하였습니다. 지도 교수님의 조언을 통해 저희 조는 한 명이 한 파트를 맡지 않고 되도록 한 파트를 2명씩 맡았습니다. 그 파트에 대한 업무 일정과 테스트 일정 기간을 정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구조 예비 캡스톤 설계 중간 발표를 맡게 된 유현주입니다. 저희 구조의 예비 캡스톤 주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AI 내비게이션 음성인식입니다.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조의 최종 목표는 운전자 전방의 디스플레이를 통해 내비게이션 음성을 화면상의 자막으로 시각화하고 추출된 경적, 사이렌 소리를 그림으로 출력하는 것입니다. 최종 완성 모습은 다음과 같이 구현될 예정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출력하는 음성과 주변 잡음의 소리가 음성 인식과 음성 구분의 두 과정을 거쳐 각각 화면에 출력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런 주제를 달성하기 위한 이론적 연구 목표를 음성 구분과 음성 인식 두 가지의 모델을 구현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음성 구분은 내비게이션 소리 이외에 차량대 외부에서 발생하는 잡음의 종류를 판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선 현재까지 경적, 사이렌, 엔진 소리 세 가지의 구분을 수행하였으며 이 중 경적과 사이렌 소리는 인식될 경우 화면에 그림을 출력할 예정입니다. 음성인식 단계에서는 내비게이션 음성을 자막화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저희의 이러한 목표를 수행하고자 다음과 같은 개발 환경에서 구현할 예정입니다.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파이썬, 텐서플로우, 케라스를 기반으로 한국어 음성인식 모델인 코스피치를 참고해 진행하고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라즈베리 파이를 통해 이를 디스플레이에 최종 출력 결과물로 나타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주제에 관해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을 프로젝트 결과물의 동작 과정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인식과 음성 구분 모두에서 공통 단계인 디지털과 특징 추출을 거치고 여러 가지 잡음과 내비게이션 음성을 인식하기 위한 각각의 모델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이 중 잡음을 인식해 구분하는 음성 구분 단계를 수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지털화 과정입니다. 디지털화 단계에서는 가장 먼저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 수집을 진행했습니다. 인공지능 학습에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를 매번 녹음해 수집하는 것은 제한적이고 시간 소모가 매우 큽니다. 저희 팀은 보다 효율적인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직접 녹음하는 대신 유튜브를 통해 음성 데이터를 수집했고 이로써 샘플링 과정을 대체하였습니다.
현재 훈련, 검증, 테스트의 세 가지 데이터로 나누어 각각 32개, 8개, 5개, 총 45가지를 수집하였습니다. 데이터 수집의 적정 비율에 따라 훈련과 검증 데이터의 종류별 비율을 8:2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징 추출 단계입니다. 잡음 신호를 벡터화하기 위해서 음성의 특징을 파악한 후 모든 음성 파일의 길이가 같도록 패딩 처리를 해주어 MFCC를 출력하였습니다. 후에 모델링 과정에서 CNN 모델을 사용하여 각각의 층을 쌓아주었습니다. 학습 횟수를 30번으로 정하여 학습을 진행하였으며 학습을 진행하는 동안 오차값은 내려가고 정확도는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습 결과 엔진, 경적, 사이렌 모두 90% 이상의 결과가 출력됨을 확인하여 음성 구분이 알맞게 수행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 인식 단계에서의 진행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50여 개의 내비게이션 음성 데이터와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앞서 음성 구분 단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샘플링 과정을 유튜브에서 추출한 음원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진행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 인식과 음성 구분 단계 중 음성 구분 단계에 대한 진행은 완료한 상태이므로 음성 인식 단계에 중점을 두어 진행할 것입니다. 음성 인식에 대한 디지털화 단계는 완료했으므로 특징 추출 단계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서 찾은 텍스트 데이터의 전사 자료를 벡터화하여 보이는 표와 같이 한글 전사, 숫자 전사로 이루어진 단어 사전을 각 데이터마다 생성합니다. 그렇게 생성된 단어 사전을 학습할 모델에 넣어야 합니다. 여기서 모델링은 한국어 음성인식 툴킷인 호스피치를 참고하여 진행할 예정이고, 호스피치가 제공하는 모델 중 저희 프로젝트 목적인 음성인식에 가장 잘 부합하는 딥스피치2를 베이스 모델로 선택하였습니다. 딥스피치2의 동작 과정은 엔드-투-엔드 방식을 따릅니다. 엔드-투-엔드란 음성 데이터가 포함하는 문법, 발음 등의 특징까지 모두 모델인 딥스피치2가 학습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앞서 생성한 원시 데이터인 단어 사전으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서 특징만을 추출합니다. 음성 인식을 위해서는 신호의 주파수 변화가 핵심 정보이기 때문에 신호를 시간축에서 주파수축으로 변화시켜 MFCC를 구합니다. 그리고 전사 스크립트와 특징을 대입하여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이때 이 둘을 비교하여 오차값을 구하여 다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모델이 충분히 수렴할 때까지 반복합니다. 모델링 이후에는 음성인식 모델 학습 및 성능평가를 단어 에러 비율과 음절 에러 비율로 나누어 진행하여 최종적인 음성인식 출력의 에러 비율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계획 및 역할 분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처음에 목표로 삼았던 중간 발표까지 진행할 단계는 모두 완료하였고, 그 다음 단계인 딥러닝 모델 구현은 음성 구분 단계만 마무리하였기 때문에 음성 인식 단계는 중간 발표 이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원별 역할 분담 계획표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 구조 AI 딥러닝 모델을 이용한 내비게이션 음성인식에 대한 예비 캡스톤 설계 중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예비 캡스톤 중간 발표를 맡게 된 방지훈이라고 합니다. 저희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트 1에서는 저희의 주제를 상기시켜 드리고자 저희 조의 주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에서는 학우분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될 것이며, 파트 3에서는 현재 저희가 진행해온 내용을 프론트와 백을 나눠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트 4에서는 앞으로의 일정에 대한 설명과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주제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그림과 같은 화면을 가지는 스케줄 관리 협업 사이트를 만드는 것이 이번 예비 캡스톤 설계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저희가 받은 피드백들을 크게 나누자면 이렇게 5가지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정보를 다루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두 번째는 여러 툴을 사용하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는 없는지, 세 번째로는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이 좀 더 좋았으면 좋겠다는 피드백을 해주셨고, 네 번째는 사이트를 유지하는데 이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다섯 번째로는 다른 스케줄 관리 프로그램과 차별화되는 점이 있는지 등을 피드백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이 5가지에 대하여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그인 보안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카카오 연동 로그인을 사용합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 요청을 하는 경우에만 카카오와 미리 약속된 코드를 통하여 필요한 정보만을 암호화된 형태로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얻어낸 데이터는 저희가 단순히 그대로 내놓는 게 아닌 백엔드 쪽에서 JWT 토큰을 통하여 암호화를 하고 또한 변조를 막습니다. 또한 프론트에서는 env 파일을 환경 변수로 설정하여 REST API가 코드 자체에 노출되지 않으며 GitHub 등에 업로드 되지 않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용 기술 스택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툴들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프론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HTML은 웹브라우저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보이는 웹문서를 작성하는 언어로 웹문서의 뼈대를 구축하는 개념입니다. CSS는 기존 HTML 파일에 다양한 모양과 폰트, 크기, 간격 등을 자유롭게 제어하는 언어로 디자인 표현에 집중하는 언어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여러 기능적 요소나 동적 요소 제어를 위해 사용되는 언어로 웹문서에 제공하는 동적 제어에 집중하는 언어입니다. 즉 HTML로 뼈대를 만들고 CSS로 디자인을 입힌 후 자바스크립트를 통하여 웹문서에 움직임을 넣는 것입니다. 리액트는 상호작용이 많은 UI를 만들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툴로 자바스크립트에 더 많은 기능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백엔드에 사용되는 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은 자바 플랫폼을 위한 프레임워크로 웹사이트를 개발하기 위한 뼈대를 만들며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MySQL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툴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도커는 배포할 때 쓰는 툴로 프로세스들을 컨테이너 안에 감싸 실행 중인 환경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실행되게 도와주는 툴입니다. 그리고 JPA와 쿼리 DSL은 뒷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에서는 데이터의 영속성을 처리하기 위해 쿼리를 이용해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저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 크게 2가지 기술로 나눠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는 SQL 래퍼이고 다른 하나는 ORM 관련 기술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SQL 래퍼에는 JDBC와 MyBetis 등이 있고 ORM 관련 기술에는 JPA 하이버네이트와 쿼리 DSL 등이 있습니다. SQL 래퍼의 경우 사용자가 수동으로 SQL을 입력해 주어야 하지만 중복 작업을 피할 수 있고 동적 쿼리 관리에 유용합니다. 반면 ORM 기본적인 기능의 SQL은 JPA가 대신해주며 유지 보수적인 측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조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ORM 관련 기술 쪽이 더 저희 조의 프로젝트와 작업하라 느껴 이쪽 분야의 기술인 JPA 하이버네이트와 쿼리 DSL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로는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은 아직까지는 미구현인데 디자인을 사용할 때는 부트스트랩과 스켈레톤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부트스트랩은 오른쪽 상단의 화면과 같이 다양한 도형들, 버튼, 모양들을 가져올 수 있고 스켈레톤 UI는 오른쪽과 같이 로딩바, 대기 화면 등 주로 사용되는 애니메이션 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유지 비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비 캡스톤에서는 로컬에서만 실행할 것이기 때문에 유지 비용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에 캡스톤 설계에 이르러서는 저희 프로젝트를 배포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저희 사이트를 IP 버전 4 아드레스로 매번 접속할 수 없으므로 도메인 이름을 사는 데 비용이 들 것이며 상업용으로 저희 사이트를 배포하기 위해선 AWS에서 EC2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들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저희에게 여러가지 차별화된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고 많이들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현재 예비 캡스톤 단계에서는 이 부분들보다는 사이트의 가장 중요한 기능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추후에 추가적인 차별화된 기능에 대해서는 캡스톤 설계에서 구현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 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카카오 연동 로그인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카카오와 연동하여 로그인을 실행하는지에 대한 그림으로 먼저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로그인 및 동의를 합니다. 이에 카카오는 프론트와 약속된 URL을 통해 인가 코드를 발급하면 그 인가 코드를 받은 프론트가 백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백은 인가 코드를 카카오에게 주고 카카오는 프론트에게 주었던 코드와 동일한지 확인한 후 데이터에 대한 어세스 토큰을 백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어세스 토큰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백에서는 JWT 토큰을 형성하여 암호화하고 이를 프론트에 넘겨주게 됩니다. 프론트에서는 이를 확인한 후 다음 서비스 화면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프론트 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 로그인 화면입니다. 위와 같이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하고 동의를 하면은 그러면 사진의 코드를 통하여 인가 코드를 카카오로부터 받고 엑시오스를 통해 백엔드에게 인가 코드를 매핑해 줍니다. 이후 백엔드에서 데이터를 처리한 후 해당 코드를 통해 엑시오스로 JWT 토큰을 받아와 유저 정보를 확인하고 시작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 선택창이 뜨게 됩니다. 현재 사진은 저희가 제안서에서 만들고자 했던 사진을 놓은 것이고 현재로는 아직 프로젝트 선택창이 완벽하게 구현되지 않아 위의 사진과 같이 메인 페이지로 바로 넘어갈 수 있게 임의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메인 페이지로 넘어가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포스트 기능을 보여주는 것으로 제목, 마감기한, 내용들을 입력받을 수 있고 포스트로서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을 테스트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작성한 포스트들에 대해 같은 리스트들끼리는 드래그 앤 드롭을 할 수 있으며 다른 칸으로의 이동은 아직 구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백엔드 진행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VC 패턴은 모델 뷰 컨트롤러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MVC 패턴을 쓰는 이유는 하나의 서브리밋의 모든 로직과 렌더링을 처리하면 추후에 유지 보수적인 측면에서 큰 번거로움이 생길 뿐만 아니라 각 기능의 라이프 사이클은 서로 다르고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따로따로 관리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델은 뷰에 출력할 데이터를 담는 역할을 하고 뷰는 모델에 담겨있는 데이터를 화면에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러는 HTTP 요청을 받아 비즈니스 로직을 실행하고 모델과 뷰 사이의 중개 역할을 하여 각자 역할에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MVC 패턴을 저희 예비 캡스톤 설계 프로젝트에 적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패키지를 나누고 각 패키지의 클래스와 인터페이스 등을 구현해 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백엔드 로그인 코드입니다. 뷰에서 컨트롤러에게 로그인 서비스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컨트롤러는 모델 역할을 하는 서비스에게 해당 작업을 하도록 요청하면 서비스는 이를 작업하여 컨트롤러에게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사진에서는 인가 코드를 통해 어세스 토큰을 발행하는 작업과 어세스 토큰을 통해 JWT 토큰을 생성하고 이를 프론트에게 넘겨주는 내용의 코드를 일부 발췌해 온 것입니다. 이번에는 프로젝트 선택창 코드입니다. 프로젝트 선택창 또한 MVC 패턴에 따라 모델, 뷰, 컨트롤러가 나눠져 있습니다. 프론트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CRUD 기능을 요구하면 컨트롤러가 각 기능에 대하여 이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프론트에게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조의 주간 업무 보고서를 일부를 발췌해 온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저희 조는 인당 매주 프로젝트에 35시간에서 40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했던 일정보다 더욱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 일정을 수정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포스팅 아티클과 관련된 부분을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일정을 이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 10조 퓨저블 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딥러닝을 이용한 시설물 안전점검 시스템에 대하여 중간 발표를 맡은 11조 김지연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제 목표, 현재 진행 상황, 제안서 보충 설명, 향후 계획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과제 목표입니다. 사람의 인력으로 수많은 시설물의 결함 및 균열을 직접 모두 관리하고 발견하는 기존의 안전점검 방식은 안전적인 부분과 정확도에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딥러닝을 기반으로 이미지, 영상 분석을 통해 사람이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을 검출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모델을 구축할 것이고, 이를 드론에 적용하여 시설물 안전 점검 시스템을 완성하는 것이
저희 프로젝트 목표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입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균열, 방락, 철근 노출 이 세 가지 결함의 이미지를 각 7, 8천 장씩 수집하였으며 보다 정확한 학습을 위해 각 이미지 개수의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결함이 위치한 곳이 벽 또는 돌인지도 구분하여 학습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집한 이미지마다 균열이 발생한 부분의 좌표를 찾아 바운딩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방락과 철근 노출도 똑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학습 모델은 욜로로 결정하였습니다. 욜로는 이미지를 한번 보는 것으로 오브젝트의 종류와 위치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기존 딕텍션 모델들에 비해 간단하기 때문에 학습과 예측의 속도가 빨라 실시간으로 객체 탐지가 가능하고 모든 학습 과정이 이미지 전체를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단일 대상의 특징뿐 아니라 이미지 전체의 맥락을 학습합니다. 대상의 일반적인 특징을 학습하기 때문에 다른 영역으로의 확장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조는 딥러닝 학습 모델을 욜로를 기반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제안서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피드백으로 시스템을 완성하더라도 드론 비행이 가능한 구역에 대해 법적 제한 문제로 공간적 제약이 있어 사용에 한계가 있을 거라는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드론 관련 특례법에 의하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대해선 드론을 사용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규제가 없음을 사전에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저희가 드론을 사용할 때는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조종 연습 또한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학습시킬 이미지 데이터 양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 현재까지 수집하고 바운딩 박스를 만드는 것에 대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중간 발표 이후인 11월부터는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한 모델을 더 구체적으로 구현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욜로를 이용하여 결함을 구분하고 검출하는 모델을 구축할 것이고 이후 드론에 적용하는 드론 카메라 프레임워크 및 드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학기 캡스톤이 아닌 다음 학기 캡스톤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11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